51. 디아레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의 신중한 태도를 칭찬해 주었다. 그러고는 잠시 우리는 잠자코 완두콩을 깠다. 그때 주방일이라면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녀의 눈길이 중국인 요리사에게 멎었다. 무슨 일을 아주 못마땅해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마구 욕설을 퍼부어대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인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자 아주 요란한 싸움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내가 대여섯 마디밖에 모르는 그곳 토박이 말로 싸움을 벌였는데 얼마나 요란한지 세상이 금방이라도 끝장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다시 평화가 회복되었고 디아레가 요리사에게 담배를 한 대 건넸다. 두 사람은 기분 좋게 담배를 피웠다. 아시오? 마누라를 얻어준 게 나라는 걸 디아레가 느닷없이 말했다. 넙지어간 얼굴에 웃음이 가득 번졌다. 저 요리사 말입니까? 아니, 스트리랜드 말이요. 부인은 있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합디다. 하지만 내가 그랬지요. 아내는 영국에 있고 영국이라면 세상 저쪽 끝이 아니냐고. 그건 그래요. 내가 대답했다. 그 사람 물감이나 담배나 돈이 떨어질 양이면 두세 달 만에 한 번은 꼭 파페트에 나왔어요. 그러고는 갈 데 없는 개처럼 떠돌아다녔지요. 어찌나 딱한 생각이 들던지 그때 내가 마침 방 청소하는 아티라는 계집애를 하나 두고 있었어요. 나와는 친척벌 되는 아이였는데 부모가 다 죽어 내 집에 살게 했지요. 스트리랜드는 이따금 푸짐한 한 끼 음식이 생각나거나 애들 가운데 누구 하나 붙들고 체스를 뜨고 싶을 땐 우리 집에 들렸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이 계집아이가 그 일을 훔쳐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았더니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더란 말이요. 여기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시죠? 백인들하고 어울리는 걸 아주 좋아한다고. 이곳 토박이였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애가 그 어린 그 원주민인가 봐요. 그래요. 백인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하여간 아이에게 확인한 다음에 내가 스트리랜드를 좀 보자고 불렀죠.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이제 자리를 잡을 때가 됐어요. 당신 나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부둣가 여자들하고 어울리셔야 되겠소? 그것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들인데.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서 당신에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에게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일자리를 얻어도 한두 달을 버텨내지 못하는 성미고 이제 당신 써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언제든 숲에 들어가 아무나 토박이들하고 어울려 살면 된다고 하겠지. 토박이들도 당신이 백인이라 같이 사는 걸 좋아하게 하겠고 하지만 점잖은 백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소? 그러니 말이요. 스트리랜드씨 내 말 좀 들어보오. 디아레는 프랑스와 영어를 똑같이 잘했기 때문에 두 나라 말을 마구 섞어가며 말했다. 말하는 게 마치 새가 지저귀는 것 같아 듣기 싫지는 않았다. 새가 영어를 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당신 아타랑 같이 살면 어떻겠어요? 아이도 괜찮고 나이도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동네 다른 아이들처럼 아무하거나 몸을 섞은 일도 없고 어쩌다 선장이나 1등 항해사쯤 하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토박이 손이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콧대가 센 편이란 말씀이요. 지난번 오아우호가 들어왔을 때 그 사무장이 하는 말이 이곳 섬에서 저만한 처녀는 보지 못했다고 합디다. 그 아이도 살림을 살릴 때가 되었고 말이요. 선장이나 1등 항해사들은 마음이 좀 자주 바뀝니까? 나도 계집 아이들을 내 집에 오래 두진 않아요. 이 아이 앞으로 저 아래 따라비오 근처에 땅떼기가 조금 있다오. 반도 쪽 바로 못 미쳐서 말이요. 요즘 코프라 시세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집도 있겠다. 그림 그릴 시간도 얼마든지 있겠다. 어떠우? 하고 물었죠. 디아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돌렸다. 그이가 영국에 있다는 부인 이야기를 꺼낸 건 그때였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딱한 양반, 이 세상 어딘가에 마누라 두고 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런저런 사연이 있기에 이 성까지 오게 되는 거지. 아타는 분별이 있는 아이라 시장 앞에서 식을 올린다든가 하는 따윈 바라지도 않아요. 신교도라서 이런 일에 가톨릭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 않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지만 아타 생각도 물어봐야지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좋다면 자기도 좋대요. 그 애를 불러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킥킥 웃더군요. 그 사람 웃는 방식이 있잖아.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냉정하게 말이요. 그래 아이를 불렀죠. 그 여우 같은 게 무슨 얘기하고 있었나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얘기하면서 곁눈질로 슬쩍 보니까 내 브라우스 빨아놓은 것을 다림질하는 척 하면서 글쎄 귀를 바짝 기울이고 있지 뭡니까. 그 아이가 왔어요. 웃고는 있으면서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스트리랜드가 그 아이를 아무 말 없이 쳐다보더군요. 예쁘게 생겼나요? 내가 물었다. 못나진 않았어요. 아타 그림은 보셨을 텐데 그 아이를 수도 없이 그렸어요. 어떤 때는 파레오를 입은 것도 그리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걸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요 꽤 예쁜 편이었지. 게다가 음식도 잘했고 내가 직접 가르쳤어요. 스트리랜드가 뭘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말해줬지요. 내가 급료를 잘 줬어요. 그걸 다 저금해 두었다고. 아는 선장이나 1등 항해사들이 오다가다 몇 푼씩 준 것도 있고 모아둔 게 몇백 프랑은 될 거요. 그 사람이 커다란 붉은 수염을 잡아당기며 웃었디다. 그러더니 그래 아타 내가 남편감으로 마음에 드나? 하고 묻더라고요. 아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킥킥대기만 하더군요. 내가 스트리랜드에게 말했어요. 아니 이 딱한 양반아 글쎄 내가 말했잖아. 저 애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그러자 그 사람이 아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때릴 텐데. 아타 대답이 이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받는 줄 모르잖아요. 디아레는 이야기를 중단하고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다. 디아레 이야기입니다. 내 첫남편 존슨 선장 말이요. 그 사람은 걸핏하면 날 두들겨 팼다. 진짜 남자였지. 미남에다. 키는 헌칠하게 190cm쯤 되었는데 술만 취했다 하면 아무도 못 말렸어요. 한번 두들겨 맞으면 온 사방에 멍이 들어 며칠씩 갔지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땐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두들겨 패는 짓은 죽어도 용서 못할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아쉬울 줄은 조지 레이니와 같이 살게 될 때까지 몰랐다니까요. 사람은 같이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정말이지 남자에게 그처럼 쏘가본 건 조지 레이니가 처음이었으니까. 그 사람도 크고 잘생긴 남자였죠. 키가 거의 존슨 성장만 했고 아주 건장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다 겉보기 뿐이었단 말씀이요. 술은 입에도 안 대고 내게 손 한 번 댄 적 없고 전도사라도 할 사람이었죠. 내가 섬에 배가 들어올 때마다 고급 선원과 놀아나도 글쎄 이 조지 레인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나중에는 진절머리가 나서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다고. 그런 남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떤 남자들이 여자 대하는 걸 보면 정말 끔찍할 때가 있어요. 나는 디아레를 위로하고 정말 남자들이란 다 사기꾼이라고 진심으로 맞장구를 치면서 계속 스트리랜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내가 그랬죠. 당장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별치에 아타방이 있는데 아주 깔끔해요. 한 달쯤 같이 살아보고 마음에 드나 보시고요. 식사는 여기서 해도 되니까. 한 달 뒤에 마음을 정해서 결혼할 생각이 들거들랑 바로 저 아이 집에 가서 살림을 차리면 돼요. 그 사람이 그러겠노라고 합디다. 아타는 여기에서 집안일을 계속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약속대로 밥을 먹여주고 말이에요. 그 사람 좋아하는 음식 만드는 법을 내가 아타에게 한두 가지 가르쳐 주었죠. 그이는 그림을 많이 그리지는 않았어요. 산을 돌아다니거나 강에서 미역을 감거나 했죠. 아니면 현관에 앉아 초호를 바라보거나 저물녘에 밖으로 나가 무리하섬을 바라보곤 하더군요. 바위톱에 나가 낚시를 하기도 하고 부둣가를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면서 토박이들과 얘기하기를 좋아했다. 관묵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면 늘 아타와 별채로 내려갔죠. 그런데 아무래도 자꾸 숲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 같더라 말씀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죠. 아타가 좋다면 아타를 따라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결혼기념으로 저녁을 한턱 냈죠. 내 손으로 직접 음식을 장만해서 말이요. 완두콩 수프에 포르투갈식 바닷가재 요리, 그리고 커리, 코코넛 샐러드. 손님, 아직 내 코코넛 샐러드 안 드셔보셨죠? 가시기 전에 한번 만들어 드릴게. 그런 다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샴페인을 양껏 마시고 그 다음엔 리큐어를 마셨죠. 정말 멋지게 한턱 내자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응접실에 나가 춤을 추어드렸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뚱뚱하지 않았다오.
그래서 난 춤이라면 언제나 좋아했지. 플레르 호텔의 응접실은 조그만 방이었다. 소형 피아노와 벨벳 덮개를 씌운 마호가니 가구 한 세트가 벽을 따라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둥근 탁자 위에는 사진 앨범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디아레와 첫 남편 존슨 성장의 확대 사진이 걸려 있다. 디아레는 나이가 들고 뚱뚱했지만 이따금 그 브레쉘제 카페트를 말아 올리고 하녀들과 자기 친구들을 한두 사람 불러서 축음기의 시끈거리는 음악에 맞추어 손님들과 춤을 추었다. 베란다에는 디아레 꽃의 진한 향기가 가득하고 머리 위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남 십자성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이제는 옛날이 되어버린 그때의 즐거움을 떠올리면서 디아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새벽 3시까지 춤을 추었어요. 잠자리에 들었을 땐 죄다 취해서 제정신들이 아니었을 거야요. 두 사람에게는 길이 난 데까지 내 마차를 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걸어야 하니까. 아탄의 집이 바로 산골짜기 깊은 데 있었거든요. 새벽에 길을 떠났는데 내가 딸려보낸 아이가 이튿날이 되었어야 돌아왔더라고요. 이제 아시겠소? 스트리랜드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52. 다음 3년간은 스트리랜드의 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 아타의 집은 섬을 빙 둘러나 있는 도로에서 8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곳에 가자면 무성한 열대수 아래로 난 구불구불한 새길을 따라가야 한다. 페인트 길을 하지 않은 목조 방갈로인데 방이 2칸이고 바깥에 부엌으로 쓰는 작은 광이 하나 있었다. 가구로야 잠자리에 까는 돗자리와 베란다에 놓아둔 흔들 의자뿐이었다. 크다란 잎사귀가 마구 자란 바나나 나무들이 궁전에서 쫓겨난 여왕의 누더기처럼 집 주변에 자라고 있었다. 집 뒷곁에는 아보카도 열매가 열리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사방에 야자수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 야자수가 이곳의 수입원이었다. 아타의 아버지가 자기 소유지 주위에 심어놓았던 파두나무가 이제 자랄 대로 자라 화려하고 강렬한 빛깔들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아탄의 땅을 빙 둘러 불꽃 울타리를 쳐놓고 있었다. 집 앞에는 망고나무가 한 그루 자랐고 개간지 끄트머리에는 쌍둥이 같은 홍려마 2그루가 진홍빛 꽃들로 야자수의 황금빛에 도전하고 있었다. 여기서 스트리랜드는 파페테는 거의 나오는 일 없이 그 땅에서 생산되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갔다. 멀지 않은 곳에 개울이 하나 있어 그는 거기서 목욕을 하였다. 때로는 그 개울까지 물고기 떼가 올라오는 수도 있었다. 그런 때면 토박이들이 창을 들고 몰려들어 요란한 고함 소리를 내며 그 크다란 물고기들을 찔러대면 놀란 고기떼는 바다로 황급히 달아난다. 스트리랜드가 이따금 바닷가 바위에 나가 작고 색깔 예쁜 물고기들을 한광주리씩 잡아오면 아타는 그걸 야자기름에다 튀겼다. 바닥 가재를 잡아오는 수도 있었다. 아타는 때로 발밑을 허둥지둥 달아나는 크다란 참깨들을 잡아 맛있게 요리해 주기도 했다. 산 위에는 야생 오렌지 나무가 많았다. 아타는 가끔 마을 아낙네 두색과 함께 산에 올라 그 초록색의 달고 맛있는 과일을 잔뜩 따왔다. 그러면 이제 야자 열매가 따기에 알맞도록 물어익는다. 이때가 되면 아타의 사촌들이 나무에 기어 올라가 크고 잘 익은 열매를 떨어뜨려 준다. 야자는 절반으로 쪼개 볕에 말렸다. 그런 다음 코프라를 잘라내어 자루에 넣으면 여자들이 호숫가 마을의 상인에게 가져갔다. 상인은 그걸 받고 쌀이며 비누, 고기 통조림 그리고 몇 푼의 돈을 주었다. 어떤 때는 마을에 잔치가 있기도 했는데 그런 때는 돼지를 잡았다. 그러고는 다들 모여 배가 터지도록 먹고 춤추고 노래했다. 하지만 아타의 집은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타히티 사람들은 게으르다. 여행을 좋아하고 잡담을 좋아하긴 하지만 걷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트리랜드와 아타는 몇 주일씩이고 사람 구경을 못하는 수도 있었다. 그는 그림을 그렸고 책을 읽었으며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면 아타와 함께 베란다에 나가 앉아 담배를 피우며 밤하늘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윽고 아타는 아이를 낳았다. 출산을 도우러 왔던 할머니는 그대로 눌러 살게 되었다. 얼마 뒤엔 할머니의 손자가 와서 같이 살게 되었고 그러고는 얼마 있어 젊은이가 한 사람 나타났는데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도 역시 이들과 함께 주저앉았고 이들은 다 함께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어울려 살았다.
53. 이봐요. 저기 브레노 선장이 오네요. 하고 어느 날 디아레가 프랑스어로 말했다. 나는 그녀가 해준 스트리랜드 이야기를 이리저리 꿰어 맞추고 있던 참이었다. 저희가 스트리랜드를 잘 알아요. 집에까지 찾아갔어요. 그는 중년의 프랑스인으로 흰 털이 섞인 검은 수염을 더부룩하게 기르고 있었고 얼굴은 볕에 그을렸으며 커다란 눈이 광채로 번쩍였다. 저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점심때 보았던 사람이었다. 중국인 보이 아린이 그날 포모투 군도에서 도착한 배에서 내린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던 것이다. 디아레가 나를 그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는 내게 명함을 건넸다. 르네 버리오라는 이름과 그 밑에 롱크루호 선장이라는 직함이 찍혀있는 큼지막한 명함이었다. 우리는 부엌 바깥의 베란다에 앉아 있었고 디아레는 집안일을 하는 계집아이에게 만들어 입힐 옷을 마름질하고 있었다. 선장도 우리와 함께 앉았다. 스트리랜드요? 그럼요, 잘 알고 말고요. 그가 말했다. 내가 워낙 체스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체스라면 사양하는 법이 없더군요. 나는 사업상 1년에 서너 번은 여기에 옵니다. 그 사람이 파페트에 나와 있을 때에는 이 집으로 와서 한 판씩 붙었죠. 그리고 장가를 들고 나서부터는 캡틴 브레노는 여기서 잠시 말을 끊고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러니까 결국 티아레가 얻어준 그 아이와 같이 가서 살림을 차린 후부터는 나더러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결혼잔치를 벌였을 때 나도 손님으로 왔죠. 그는 티아레를 쳐다보았고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사람이 파페트에 나오는 일은 뜸했어요. 1년쯤 뒤엔가 무슨 일로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볼 일이 있어 우연히 그 근방에 가게 됐어요. 일을 마치고 가만히 생각하니 여기까지 와서 스트리랜드를 안 보고 가면 서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토박이 한두 사람에게 그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보니 거기서 5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찾아갔죠. 그때 찾아가서 내가 받은 인생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환초인데 야트막한 섬입니다. 가운데 초호가 있고 그 초호를 땅이 띠처럼 둘러싸고 있지요. 이 섬이 아름답다면 그건 바다와 하늘, 초호의 오만가지 빛깔, 그리고 우아한 야자수가 이루어내는 아름다움이랄까 그런 것인데 스트리랜드가 살던 곳에는 뭐랄까 에랭동산 같은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아, 정말 얼마나 매혹적이었는지 선생께서도 거길 보실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외진 곳에 머리 위로는 푸른 하늘, 사방에는 우르창창 나무만 우거진 곳이죠. 그야말로 색채의 향연 같았어요. 그뿐인가요? 향긋하고 서늘한 바람은 또 어떻고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세상이나 그 사람이나 다 서로를 잊고 말입니다. 하기야 유럽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럴 수가 있을까 싶게 지저분하죠. 집은 다 쓰러져 가는 데다 깨끗한 데라고는 한 구석도 없어요. 하여간 가까이 가보니 토박이 서너 명이 베란다에 누워있더군요. 여기 토박이들이 걸핏하면 모이기를 좋아하는 건 아시죠? 웬 젊은 녀석이 담배를 피우물고 질펀하게 누워있는데 몸에 걸친 것이라고는 파레오뿐이고 파레오는 길다란 면포를 말하는데 붉거나 푸른 바탕에 흰 무늬가 찍힌 것이 보통이다. 그것을 허리에 감고 무릎까지 늘어뜨린다. 14살 정도나 되었을 법한 계집아이가 판타너스 잎으로 모자를 엮고 있고 할머니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대담배를 빨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아타가 있더군요. 갓난애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어요. 발치는 홀랑벗은 아이가 또 하나 놀고 있고 아타가 나를 보고 큰 소리로 스트리랜드를 부르더군요. 그러자 그 친구가 문간으로 나왔습니다. 그 친구도 걸친 것이라고는 파레오뿐이었어요. 풍채가 대단했습니다. 붉은 수염하며 터부룩한 머리칼, 떡 벌어진 털투성이 가슴팍, 하여간 볼만했어요. 발에 단단하게 굳은 살이 박히고 흉터 투성인 걸 보니 늘 맨발로 돌아다닌다는 걸 금방 알겠더군요. 정말 토박이가 다 되어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몹시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타에게 닭을 잡으라고 이러고는 나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리고 있던 그림을 보여줍니다. 한 구석에는 침대가 놓여있고 방 한가운데는 캔버스를 얹어놓은 이젤이 세워져 있었어요.
전에도 나는 그 사람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 싼 값에 그림을 한두 점 사다가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준 적이 있죠. 처음엔 동정심에서 사주었지만 걸어놓고 살다 보니 차츰 마음에 들더군요. 그러다 나중엔 정말 묘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들 나더러 미쳤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맞았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방 섬에서는 내가 그 사람 그림을 맨 처음 알아본 사람이지요. 그는 디아레를 향해 약을 올리듯 웃어 보였다. 그러자 디아레는 긴 탄식을 하면서 스트리랜드의 물건이 팔릴 때 자기가 왜 그 그림 살 생각을 못하고 고작 27프랑짜리 미제 스토프만 사고 말았던가를 또 되풀이하여 이야기했다. 그 그림은 아직도 가지고 계시나요? 내가 물었다. 그럼요. 딸년이 시집갈 나이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때 가서 팔 작정입니다. 지참금으로 써야죠. 그는 다시 스트리랜드를 찾아갔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 거기에서 하룻밤 묵었는데 그날 밤 일은 정말이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1시간만 있다가 갈 작정이었는데 굳이 하룻밤 묵고 가라고 권하지 않겠습니까? 좀 망설였죠. 솔직히 말해서 내 잠자리라고 가르쳐준 깔개를 보니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 수 있나 하고 말았죠. 나도 포무투에다 집을 지을 때는 무성한 관목을 지붕 삼아 그보다 더 딱딱한 잠자리에서 몇 주일을 자본 적이 있으니까요. 벌레들이야 내 피부가 워낙 찌르겨서 별 문제는 못 되었고. 아따가 밥을 짓는 동안 우리는 개울에 가서 미역을 감았죠. 저녁을 먹은 다음에는 베란다에 나와 앉아 담배도 피고 잡담도 했어요. 젊은 친구가 마침 아코디언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와 10년도 더 전에 연회관에서 유행했던 음악을 연주하는데 문명과는 수말리가 떨어진 열대의 밤에 듣노라니 기분이 참 야릇하더군요. 내가 스트리랜드에게 물었죠. 그처럼 되는 대로 사는 게 실적이 나지 않느냐고 말해요.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대요. 가까이에 모델들이 있어서 오히려 좋다나요? 얼마 있으니 토박이들은 잔뜩 하품을 하면서 자러 들어가 버리고 스트리랜드와 나만 남았죠. 그때 그 밤의 죽은 듯한 정막을 나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포토무에 있는 내 섬에서는 밤이 되어도 그처럼 완벽하게 고요하지는 않아요. 바닷가에서 온갖 살아있는 것들이 바스락거리고 5만가지 조그만 조개들이 한없이 꼼지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참깨는 더 소란스럽게 기어다니고요. 이따금 초호에서 물고기들이 뛰어오르는 소리가 납니다. 때로 상어가 나타날 때면 물고기들이 죽어라 달아나느라고 요란하게 물튕기는 소리를 내기도 해요. 그뿐인가요? 무엇보다 시간처럼 한없이 바위에 부딪히는 둔중한 파도 소리가 있죠. 그런데 스트리랜드가 사는 그곳에는 소리라곤 하나도 없었어요. 밤에 피는 하얀 꽃들로 사방은 향긋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밤이었는지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영혼이 금방이라도 허공으로 두둥실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고 사랑스러운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디아레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 또 한 번 15세 처녀가 될 수는 없을까? 바로 그때 디아레가 부엌 식탁에 놓인 참새우 접시를 노리고 있던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요란한 욕짓거리를 퍼부어대며 도망치는 고양이의 꼬리를 향해 번개처럼 책을 내던졌다. 아트랑 사는 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애는 간섭을 안 해. 내 밥도 지어주고 애들 뒷바라지도 하지.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네. 내가 여자에게 바라는 건 다 해줘. 라고 하더군요. 내가 또 물었죠. 그럼 유럽에는 전혀 미련이 없단 말인가? 지금 파리나 런던 거리의 불빛이라든가 친구들이나 또래들과 어울리던 일, 그리고 또 뭐 극장이나 신문, 그리고 자갈길을 달리는 성암 마차의 떨걱거리는 소리 같은 것도 그립지 않아? 그러자 한동안 잠자고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겠네. 라고. 그래, 조금도 실증나지 않고 외롭지 않다는 말인가? 하고 내가 물었죠. 킥킥 웃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딱한 친구야. 자넨 예술가가 된다는 게 뭔지 모르고 있구먼 하더라 말입니다. 브리노 선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금고 상냥한 두 눈이 야릇한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그 친구가 나를 잘못 본 거죠. 왜냐하면 나도 꿈을 가진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니 말입니다. 내게도 꿈이 있어요. 나도 나름대로는 예술가죠. 우리는 모두가 잠시 침묵을 지켰다.
디아레가 그녀의 풍성한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한 움큼 꺼집어내어 우리에게 한 대씩 나누어 주었다. 우리 셋은 모두 뻐끔거리며 담배를 피웠다. 이윽고 디아레가 입을 열었다. 이분이 스트릭랜드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니까 쿠트라 의사 선생에게 안내를 좀 해드리지 그러세요. 이 양반이 그 사람 병들어 죽은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 텐데. 그야 기꺼이. 그가 나를 쳐다보고 말했다. 내가 고맙다고 하자 그는 시계를 보았다. 6시가 지났군. 지금 가면 아마 집에 있을 겁니다. 나는 군소리 없이 일어났다. 우리는 의사네 집으로 가는 길을 따라 걸었다. 의사는 교회에 살고 있었지만 플레로 호텔이 시내 변두리에 있어 조금간이 금방 교회였다. 널찍한 길이 후추나무 그늘로 덮여 있고 길 양쪽에는 야자 농원과 바닐라 농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종려나무 잎사귀 속에서 해적 까마귀들이 까깍 울어댔다. 우리는 시냇물 위로 돌다리가 걸려있는 곳에 이르러 잠시 걸음을 멈추고 토박이 소년들이 미어깎는 것을 구경하였다. 아이들이 날카로운 고함을 지르고 깔깔 웃어대면서 물장난을 했다. 물에 젖은 구릿빛 몸뚱아리들이 햇빛에 번들거렸다.